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화학 2026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화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원이에요. 화학과 우리 생활. 이 첫 번째 소단원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저는 원자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할 건데요. 내용은 일맥상통하니까 다양한 교재를 사용해도 좋지만, 기왕이면 같은 교재를 사용한다면 제가 문제 소개도 할 텐데 몇 쪽에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같은 교재를 바라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화학과 우리 생활 첫 번째 A, 화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화학과 일상생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화학은 물질의 성질 그리고 구조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은 화학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네, 그렇죠. 화학이 좀 내세울 만한 좀 자신 있는 걸 맨 앞에 표기를 했을 텐데, 그게 바로 일상생활과 화학이라는 내용이에요. 즉, 화학은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는 것으로 화학이라는 교과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물질부터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여러분, 암모니아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렇게 화학식도 아실 거예요. NH3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거는 암모니아라고 읽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렇습니다. NH3, 질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 이 암모니아. 이게 대단한 거라고. 제일 처음 나온 물질이 암모니아예요. 여러분, 암모니아는 이렇게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NH3가 나오겠죠. 근데 이 개수비를 보면은 1대 3대 2라고 화학 반응식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통합과학 시간에도 화학 반응식에서 다뤘었는데, 질소 원자 2개,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6개를 딱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부피비, 개수비 이런 것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러한 질소와 수소, 공기 중에 풍부한 78%의 질소와, 좀 희박하긴 하지만 수소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전기분해를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뭐게 대단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는 이런 화학 반응이 절대로 자연계에서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과거에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좀 뭘 그린 것 같나요? 좀 썬더, 썬더볼트 번개를 한번 그려봤어요. 번개 칠 때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번개 전압이 수만 볼트고, 온도도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는 게 있어요. 바로 콩 아시죠? 콩. 땅에 고기라고 하는 땅의 단백질, 콩과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의 친척들, 콩과 식물의 뿌리 아시죠? 물을 이렇게 흡수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뿌리. 이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완료하겠습니다.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기생을 해요. 상리공생을 하는데, 이러한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산이온, 암모니움이온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합성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 콩과 식물의 뿌리는 이 뿌리혹 박테리아의 도움으로 그런 질산이온, 암모니움이온 등을 생성을 해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콩과 식물은. 그래서 콩에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단백질의 구성 원소에 질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에 녹아서 NH4+, 즉 암모늄 이온으로 이온화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질산이온으로 HNO3 이런 식으로 질산이온으로 형태를 변환해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 식물들이. 그런데 이 암모늄 이온, 이게 암모니아에서 출발한다. 암모니아의 합성이 왜 중요하냐면 인공적으로 만들기 힘든 이 암모니아라는 기체를 하버라는 과학자가 아주 극악의 환경, 수백 도씨, 수백 기압, 500도씨, 300기압이었나요? 그 정도 환경 속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화학실에서 인공적으로 암모니아 기체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고 이걸 상용화하면서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량 생산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이 증진이 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 이 이전에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산품과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증진되었겠죠. 그러면서 인구는 점점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이 농업 생산량이 따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소 비료가 20세기 초 하버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암모니아 생산 가능, 그러면서 질소 비료 생산 가능, 이래서 농업 생산량 증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화학에서 제일 내세우는 게 바로 암모니아였구나.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의약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의약품 문제. 네, 의약품 문제. 의약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할 거예요. 그죠? 의약품에는 무엇이 있었냐? 과거에는 아주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의약품이 있었을 텐데 이제 현대적인 의약품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아스피린과 페니실린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아스피린과 페니실린이라는 의약품이 개발이 됐어요. 첫 번째 아스피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상품명입니다. 해열 진통제 아시죠? 아스피린 아주 흔한 해열 진통제 상품명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것은 학명이 어떻게 되냐면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과거에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성분인 살리실산, 수천 년 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죠. 살리실산에 대해서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은 수천 년 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되었지만 떫은 맛이 나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었다. 떫은 맛 좋지 않죠. 감 좀 덜 익고 먹으면 떫잖아요. 그죠? 네? 이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 성분도 떫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부작용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떫은 맛도 완화가 되고 부작용도 줄어드는 아주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약품이죠. 페니실린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항생제가 나왔어요.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페니실린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가 궁금하죠? 네. 어떤 과학자가 플레맹이라는 과학자예요. 이런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고 있었어요.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배양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세균을 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균이 배양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떠한 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특정 배양 도구에서는 세균 증식이 억제되었다. 이렇게 억제가 된 거죠. 딱 보이죠? 이상한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세균이 아주 많이 증식을 했는데 특정한 배양 도구에서는 세균의 증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억제되었다.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세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연역적 탐구 방법이 쓰였어요. 여기서 잘 살펴보니까 그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그곳에는 푸른 곰팡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푸른 곰팡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즉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사용해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가설을 검증했죠. 대조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우리는 항생제라고 부르죠. 그러한 물질을 생산해낸다라고 발표냈고, 이렇게 페니실린이라는 혁신적인 의약품이 개발된 거예요. 이 페니실린은 왜 이렇게
이렇게 이 책에서도 소개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요즘에는 뭐 아프면 항생제 처방받고 금방 낫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세계 대전이잖아요. 막 총 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상자도 나오지만 부상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총이 관통을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총 맞으면 그냥 거기 구멍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알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이 기계공학적으로 따지면 이 회전하는 이 총알은 회전을 하면서 가거든요. 회전하면서. 근데 회전하면서 관통을 할 때는 표현하자면 이래요. 이게 나무라고 해요. 나무인데 여기서 이러한 총알이 관통한다고 해요. 관통 여기서 날라와서 관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뚫린 면이에요. 점점점 확장되면서 뒤로 갈수록 그 뚫린 면적이 넓어지는 이런 관통상을 당하게 됩니다. 살상력이 높은 총알일수록 그 피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해요. 즉 그래서 뭐 팔에 맞으면 팔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리에 맞으면 다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칼에 살짝 베이기만 해도 아프죠. 아프고 요즘에 연고가 잘 돼 있어서 연고 바르고 금방 낫지만 이 당시에 그게 아주 경미한 이런 찰가상도 아니고 총상이라면 엄청난 부상인데 손가락 이런 것도 아니고 팔이 뚝 잘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피도 많이 나겠지만 지혈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세균이라는 게 증식을 하게 돼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이 썩어 나간다는 거죠. 썩어 나간다. 세균이 증식하면서. 그런데 이때 페니실린이 등장한 겁니다. 페니실린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잘린 팔 내지는 상처를 깊게 입은 그 부위에 페니실린을 처방하니까 약을 주입을 하면 그 부분에 세균 증식이 억제가 되고 이 부분이 새살이 돋을 때까지 세균이 증식하지 않으니 썩지 않게 되고 이 문제는 썩으면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십만 명이 아니라 엄청난 인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페니실린이라는 의약품 하나로 많은 생명이 다시 새 삶을 얻게 되었다.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의약품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한번 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주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합성섬유의 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성섬유의 개발, 이 배경에는 천연섬유부터 시작하겠죠. 천연섬유가 무엇인지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면, 마, 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에서 얻은 물질들, 그런 걸로 섬유 물질들로 이렇게 실제로 수공업으로 만드는 섬유를 천연섬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천연섬유는 비싸기도 비싼데다가 왜냐면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자연에서 채취해야 되는데 많이 채취를 못하니까 과거에는 옷을 한두 벌 가지고 이렇게 돌려 입었다고 하죠. 빨아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입고 몇 벌 없었다고 해요. 요즘처럼 막 수십 벌이 있고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주 부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이 천연섬유의 특징은 또 마모에 연약하다. 쉽게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오래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은 충분히 있었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면서 이 옷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공급이. 그래서 필요성은 대두가 됐던 상황 속에서 이제 합성섬유가 개발되게 됩니다. 최초의 합성섬유는 나일론이에요. 나일론 아시죠? 최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가장 널리 쓰이는 폴리에스터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최초가 문제에 자주 나온다. 그리고 가장 널리도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이 두 개가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 상단에 표시가 된 겁니다. 한번 합성섬유의 개발 10페이지 맨 아랫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만들었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이런 걸 주로 쓸 텐데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부분은 뭐 공장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기술은 따로 개발을 했겠죠. 이 특징은 질기고 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류의 생활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일론의 특징은 아주 신축성이 좋고 질기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나일론 하면은 뭐 스타킹이라든가 여기까지 생각을 잘 하는데 뭐 낚싯줄, 밧줄, 칫솔 느낌이 전혀 다르죠. 낚싯줄과 칫솔, 밧줄 등은 뭐 좀 느낌이 비슷해요. 억세고 튼튼하잖아요. 근데
스타킹 생각하면은 잘 늘어나고, 칼에 살짝 데이면 쭉 찢어지는, 손톱에도 찢어지는 이런 연약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왜 하필이면 스타킹과 칫솔 밧줄 이렇게 튼튼한 것들이 같은 물질 나일론으로 만들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거미줄 생각해 봐요. 거미줄을 이렇게 손으로 탁 하면 끊어지죠. 그쵸?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미줄이 강철보다 강도가 튼튼한 거 아시나요? 네. 거미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꼬아놓고 거미줄의 두께가 아주 가느다라고 하더라도 한 동일한 두께의 강철과 동일한 두께의 거미줄을 한다면 거미줄이 훨씬 튼튼합니다. 말도 안 되게 튼튼해요. 그런 거예요. 거미줄도 섬유처럼 실제로 가늘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의료에 쓰이는 나일론은 아주 얇고 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신축성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면, 근데 반대로 스타킹을 한 여러 켤레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당기면 끊어져요? 튼튼한 밧줄처럼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동일한 물질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다르다고 느끼는 거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폴리에스터는 우리가 양복의 주위로 쓰이는 그런 거고요. 물론 폴리에스터가 100% 쓰이진 않아요. 다른 섬유들을 섞어서 폴리에스터 70%의 다른 물질 20-30% 섞어서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널리 쓰이는 합성 섬유고 주로 양복 등에 쓰입니다. 기능성 섬유가 나오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금속 재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좀 필기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철의 재련, 이거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철의 재련이라는 거는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중에 배울 거지 한번 써볼게요. Fe2O3라는 산화철, 3산화 2철이죠. 이거를 우리는 한글로 표현하면 산화철, 그리고 산화수가 3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3산화 2철을.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철과, 순수한 철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보면 철 2개 있죠. 그럼 2 쓰고 산소 3개 있는데 얘 보니까 결론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1, 3, 2, 3. 개수 맞을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철을 만드는 과정에 일산화탄소가 쓰인다. 이건 산화환원에서도 다룰 거예요. 이 일산화탄소는 강력한 환원제예요. 즉 남을 환원시키면서 스스로 산화가 되는 물질, 이걸 환원제라고 부르는데, 이 철의 재련에 이런 화학식이 들어가고 우리는 나중에 배우게 될 인류를 변화시킨 몇 가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산화하는 반응식에 대해서도. 알루미늄의 재련, 이거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어디에 쓰이죠? 알루미늄 캔도 쓰이고. 그런데 여러분 항공기 동체가 알루미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가볍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항공기는 떠야 되는데 연료를 적게 소모하기 위해서 이 가벼운 물질, 그 튼튼한 물질인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읽어볼까요? 1886년에 홀과 에루는 전기분해법을 이용해서 알루미늄을 산화 알루미늄에서 그걸 또 마찬가지로 환원을 시켜서 알루미늄을 얻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단가가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루자고요. 철의 재련과 비슷한 반응식일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플라스틱의 개발이라는 게 남았네요. 그리고 건축 재료의 개발도 남았고, 플라스틱 우리 많이 쓰죠. 그릇에도 쓰이고, 그리고 전자제품에도 쓰이고,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플라스틱은 쉽게 녹여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화석 열린 원유에서 나프타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어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하지만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인체에 쌓인다고 하죠. 그래서 좀 적게 쓰자 이런 내용들도 캠페인도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죠. 건축 재료의 개발, 과거에는 돌, 나무 등과 같은 천연 재료로 층수가 낮은 1, 2, 3층, 아무튼 낮은 1, 2층 정도 되는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거의 1층이었겠죠. 하지만 고층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기술로도. 하지만 그렇다고 몇십 층까지 못 졌죠. 그런데 현대는 과학 기술, 특히 화학의 발달로 건축 재료가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강철, 시멘트, 유리 이렇게 나오는데, 강철은 아시죠? 철입니다. 철, 순수한 철. 그리고 시멘트는 뭐냐?
산화칼슘 등의 칼슘 화합물과 여기다가 모래, 철,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든다. 물과 반응해서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로 바닥을 깔기도 하고 건물 외벽을 깔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과정에서 빠졌네요. 유리 아시죠? 유리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SiO2 이걸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하죠. 건물 외벽, 창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 등도 있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고 오늘 몇 문제 풀어보고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 현대과학기술 사회의 발전이라는 내용입니다. 화학이 현대과학기술 사회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반도체, 화학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신소재. 앞에서 우리 의약품을 살펴봤고요. 몇 가지 정도만 설명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다루게 될 부분도 있고 또 화학에서 다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화학이 이러한 역할을 해서 이러한 소재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에 기여를 하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소재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규소, 저마늄 등을 원료로 해요. 또 뭐 너무 오래돼서 신소재랑 좀 분리돼서 맨 위에 표기가 되었는데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등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이다.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전지 갈까요? 화학전지?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리튬이온 전지가 지금 현재는 제일 주요한 전지고 지금 기술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는 안 됐지만 전고체 배터리도 있습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질,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그 내부에 그 중간 물질들이 있어요. 통로. 전해질이 액체 상태인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상태예요, 전해질이. 그래서 기술 개발 중에 있고 아직 상용화가 싼 값에 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면은 LCD와 OLED가 나왔는데 LCD는 액정 표시 장치. 이거 물리학에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도 쓰이고, 그리고 소비 전력이 작은 데다가 다양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쌉니다. OLED. 의약품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신소재 뭐가 있냐?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랑 그래핀 등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잠깐 살펴보면 그래핀이라는 거는 그 흑연을 한 층 딱 벗겨낸 거예요. 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찍 하면 한 층이 벗겨진다고 해요. 아무튼 어떻게 생산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과학기술이 있겠죠. 그래핀을 채취하는. 그리고 그래핀을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든 게 탄소 나노튜브인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둘 다 전기 전도성이 높고 열 전도성이 뛰어나며 강도가 뛰어나요.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강철의 200배 정도 강도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하죠. 우주 정거장까지 이동하는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의 그 재료로 지금 기대되고 있죠. 네, 그 정도 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화학과 지속 가능한 미래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서 뭐를 아껴야 된다, 뭐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나중에 15페이지에 8번 볼까요? 중요 8번.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이다. 가, 최초의 합성의약품, 해열 진통제로 사용된다. 해열 진통제 나오니까 이거 아스피린이구나. 아스피린 알 수 있고요. 나, 최초의 합성섬유,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일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다,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며 투명,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있죠. 유리네요, 유리.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화학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그 다음 시간이 솔직히 제일 어려운 시간이에요. 몰이라는 그 물질량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때 잊지 않고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화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